네, 점심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KBS의 양영은 기자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번 세션에서는요, 세상을 비추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미래 세대가 꿈꾸는 미디어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한 걸음 더 나아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하여를 주제로 김아미 경인교육대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소 개권연구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미 박사님께서는 어린이 청소년 미디어 문화를 살피는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자로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초등학생의 유튜브 경험과 인식,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 개념 및 교육 방안 등 학습자의 경험을 중심에 놓은 미디어 교육 실천과 정책을 연구하셨습니다.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인교대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소 개권연구원 김아미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에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그 한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현황과 과제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성의 없는 그런 대답의 느낌이었다기보다는 정말로 진심으로 지금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닫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황과 과제라는 약간은 그 딱딱한 주제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한 발 더 나아간 의미 있는 그 교육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를 주제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황, 성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교육을 해오신 것에 대한 성과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신 이 5가지 내용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다.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연구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이야기들을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활용 교육을 하시는군요. 아니면 리터러시? 비평 교육을 하시는군요. 앱 활용 교육을 하시는군요. 아니면 중독 예방 교육을 하시는군요. 신문 활용 교육을 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한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주변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래 보고 계신 것처럼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어떤 단순한 미디어 활용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비평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된 미디어 환경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표현하고 참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말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이 좀 강해진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되게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성과 역시 그 교육하시는 여러분들과 정책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참여자가 확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 확장된 교육 참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기성세대, 실버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애 발달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초반부의 생애 발달 단계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참여자의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저희는 한 가지 표준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을 약간 난이도만 조정을 해서 그 교육을 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떤 교육 내용이 필요할까? 내가 어떻게 교육 방법을 써야 될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라는 그런 이해를 토대로
교육 내용이 차별화되고 위계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실 때에는 체험을 중요시한다든지 내 주변의 미디어를 인식하는 것에 중요하게 초점을 두신다든지 기성세대와 이야기를 할 때는 정보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실버 세대와 이야기를 할 때는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이걸 차별화할 수 있고 그 전생에 걸쳐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위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주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는 특히 아까 사회자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어린이 청소년의 미디어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접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의 미디어 문화에 관련된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봤을 때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에 아직도 이렇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집중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 아니면 미디어 환경을 제일 빠르게 그리고 제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미디어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미디어를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접근보다는 이들이 어떤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교육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교육 접근법을 가지시는 교육자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 어린이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관심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제가 써놓은 것처럼 예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린이 대상으로 할 때는 좀 보호주의적인 접근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중독 예방, 과의존 예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이야기했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화 이해에 대한 이야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 세대와 성인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리로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내용도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다루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루고 데이터에 대해서 다루는 식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성과도 상당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교육자분들이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말씀해 오셨고 오늘 이제 전국 미디어 교육 대회에서 많은 사례들 그리고 발표해 주신 많은 분들이 아주 이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오신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자들이 되게 강하게 목소리를 냈어야 됐다면 지금은 미디어 환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대응해야 돼라는 그런 사회적인 필요가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할 때 왔던 그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길 때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소환된다는 것은 일면 상당히 기쁜 일이기도 한데요.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매번 그 최신의 사안에 대응하고 미디어 리터러시의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는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에 빠르게 대응을 해왔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움직임이 있었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어떤 기기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학습과 소통을 지원해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황과 과제를 이야기할 때 현황을 성과로 풀어봤을 때는 이렇게 4가지 성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황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성과도 아주 많았지만 어려움도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은 조언을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내의 고민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전의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고민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예요? 도대체 이런 말을 왜 써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는 요러한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그런 차원의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그 미디어 리터러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용어를 좀 바꿔달라. 왜 미디어야? 왜 리터러시야? 리터러시를 문해로 바꾸면 안 돼요? 미디어를 매체로 바꾸면 안 돼요? 디지털과 미디어는 뭐가 달라요?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에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 혹은 바꿔서 만약에 미디어 문해라고 한다면 미디어 문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라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고요.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문해라고 하면 문해교육을 이야기했던 분들의 커다란 흐름이 있고 미디어라고 하면 또 미디어의 큰 흐름이 있고 미디어 리터러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나고 서로의 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는 충돌과 어려움들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부분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유관 개념들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워낙 디지털화되고 빨리 변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는 어떻게 달라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는 뭐예요? AI 리터러시가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디어 리터러시와 다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고요. 사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이제 연구자로서 뭔가 어찌 보면 순진한 접근을 했던 것이 미디어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포괄하는 것이고 이제 디지털로 변화한 이후의 환경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 같다. 그 개념들은 비슷한 요소를 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 교육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유관 개념들과의 관계, 차이, 공통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 현황 어려움으로 조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생각하실 것 같고 저도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교육이 그렇죠. 모든 교육이 항상 공부해야 됩니다. 교육자들은 이전에 사범대나 교대에서 배웠던 것으로 계속 가르칠 수 없죠. 항상 공부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만 미디어는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속도로 확장하는 교육 내용과 교육 범위, 내가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야?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보고 계신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새로운 기술이 생길 때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답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당면 과제에 대응하는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그 현황 성과가 있었다면 매번 시의성 있는 미디어 관련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항상 가지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이 인기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린이 청소년들이 다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가. 기성세대와 그 가짜뉴스,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어려움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5개월 전에 이제 프리랜서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제가 있었던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5개월 전에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아주 즐겁게 살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로 살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되게 5개월, 6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이 뵙게 된 것 같은데 평생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디지털 쪽에 계신 분이라든지 학부모님이라든지 청소년 센터에 계신 분들, 어린이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질문 2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저한테는 되게 출발점이 됐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왜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가요? 미디어 너무 올드한 개념 아닌가요? 누가 지금 미디어를 쓰나요? 누가 보나요? 이때는 이제 미디어 텍스트,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가 앞서가는 개념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올드한 개념이 아닌가요? 하는 질문도 받았던 게 강하게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 제가 받고 좀 당황하고 대답을 잘 못했던 질문 중에 하나,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나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같은 것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인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안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교육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차별화된 지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활용 교육과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지금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좀 서둘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자리 잡도록 하는 교육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이고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자본, 상업 논리가 구동을 하는 미디어 플랫폼 기반으로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소비자로서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기기를 활용을 하고 정보를 사기도 하고 정보를 확산시켜서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학습자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유튜버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내 시간을 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콘텐츠를 내 시간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 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소비자로서 심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디어 환경은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디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시민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기여를 해왔고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플랫폼이나 기술 같은 것들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 결코 아님을 인식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나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이 미디어 생태계를 더 건강하고 시민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생산자이기도 하다, 시민이기도 하다라는 그 주체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대안적인 생태계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 어린이들과도 한번 해봤던 활동인데, 유튜브를 많이 쓰고 좋아한다면 유튜브에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상상을 해봅시다. 이런 활동들을 교육에서 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책임감 있는 미디어 생산자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고민을 학습자들 스스로 하고 있고,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도 윤리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관련돼서 우리가 경험하는 제반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네모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몇 주 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언론재단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에서 주관했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데이에서 어린이들과 이야기했던 대담에서 나왔던, 어린이 청소년들과 이야기했던 대담 중에 청소년이 이야기해 준 부분입니다. 나는 내년에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되어서 어린이를 위해서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하는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고요. 이것이 비단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그 주도적인 시민으로서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강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문화에 대한 접근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정보 내지는 우리가 진위를 분별해야 되는 어떤 컨텐츠, 어떤 바이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미디어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 혹은 내가 소통하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 우리의 문화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소통을 돕는 교육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교육, 이런 방향성은 전혀 없었던 방향성이 아닙니다.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강조해왔던 방향성이고,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심화시켜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색 그 네모안에 있는 그 코트는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정보나 의견이 어떤 경로로 여러분들에게 도달했는지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정보의 진위 분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정보와 컨텐츠가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됐는지, 나는 그것을 받고 나서 어떻게 확산시켰는지, 그것이 우리 커뮤니티,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의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포스트에 사실은 좋아요, 싫어요 내지는 뭐 공유를 한다든지 리트윗을 한다든지 반응을 보이는데 익숙하게끔 만든 미디어 환경이라면 사실은 그 반응을 보이기까지의 맥락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디어 문화를 우리가 향유하거나 어떤 콘텐츠가 유행이 되었을 때 이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가, 선입견을 강화하는 측면은 없는가, 이것이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이자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당사자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바이고 앞으로도 이야기해야 하는 바입니다. 그 네모 안에 있는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청소년들의 그 의견이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선정적인 컨텐츠만 찾아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해줬던 것이고요.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공적인 언어로 바꾸어내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미디어를 썼더니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이런 점은 위험했어요, 이런 점은 어려웠어요 라고 개인의 경험을 말을 하지만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디어 리터러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 라고 공적 언어로 바꾸어주고 그걸 공적 발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당사자의 목소리에서부터 출발을 해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시민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로서 조금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심화해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궁금하고요. 제가 지금 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좀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언젠가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인 우리, 교육자로서의 우리가 어떤 식의 그 교육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간단하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 소재 및 자료 선택에 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능력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는 내가 그냥 다른 예를 들어 과학 수업을 하는데 유튜브 화면을 그냥 활용을 한다든지, 그것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의 태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라면 내가 쓰고 있는 미디어 컨텐츠나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교육 자료로 써야 하고 그 성찰한 결과에 대해서 학습자와 공유하면서 그것 역시 교육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민감한 이슈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고민이 현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이용 경험이 개별화가 되고 미디어 문화가 정체성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어떤 미디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교육을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혹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절박한 생존의 이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런 얘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반응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첨예한 이슈를 다룰 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는 어떤 입장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비판적인 성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오늘의 여러 이제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시게 될 텐데요. 그 비판적인 성찰에서 비판이라는 이야기 한마디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비판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아주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는 자꾸 비판적인 성찰을 얘기하는데 그럼 즐기지 말라는 거야? 올바른 것만 보라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판적인 성찰은 내가 더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입니다. 내가 이 컨텐츠나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게 이런 의미가 있네? 를 생각을 하면 그게 앞으로 미디어를 향유하는데 훨씬 더 큰 즐거움으로 올 수 있다는 것. 비판적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이성적이거나 막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에 가지고 그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박사님께서 웃는 얼굴로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비판이라는 단어도 조금 어감이 뉘앙스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박사님의 바람대로 정말 내년부터는 좀 더 현장에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